예술가들은 어떤 분야보다도 고민이 많죠. 이 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의 2년 동안 활동이 전무한 예술가들, 단체들이 많았어요.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 한 70% 이상이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2년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원인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2년 전에 코로나가 생긴 게 아니고 실제로 원인은 그 이전에 있었는데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죠. 이게 자본주의의 경제 특성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자본주의의 두 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야수성, 하나는 무한 과잉 생산입니다. 야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경제 구조 자체가 타인을 죽여야만 내가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구조가 기본이기 때문에 야수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무한 과잉 생산. 저희가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을 가면은 필요한 것 외에도 1+1이라든가 2+1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동네 마트에 가면 내가 필요한 우유 하나만 사도 될 것을 마트에 가면 한 20만 원어치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사게 되고, 또 엄청난 과잉 그 생산을 통해서 이게 가장 큰 그 자본주의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불평등, 실업률, 자살률, 산업재해를 낳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코로나의 원인은 생태계 파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를 나오고 생물학 박사이신 그 최재천 선생님 말씀이세요. 많이 TV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반성, 4가지 반성이 있는데, 인류의 자연 침범, 개발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박쥐나 숨어서 사는 새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살 수 없게끔 우리가 산을 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박쥐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살 공간을 우리가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라든지 공장식 축산, 그 다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 또 없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반성이 철저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분류에서 우리가 대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회적 문제가 지금은 개인적 문제로 변했어요. 대안은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옷 그만 사고 네,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를 좀 줄이려고 많이 애쓰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연과 공존하면서 기후 변화를 줄여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원하는 원트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더 적은 곳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최재천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심리학자 김경일 스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다 공부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죠. 메타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라고 해요. 이미 언택트 문화가 본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디지털화 된 것을 아마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 세계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게임을 했었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게임 속으로 혹은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초월 실제라고 해요. 그거를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고글, 시각, 고글을 쓰고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이어폰을 끼고 후각만 지금 안 된 상태이지 이미 그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나서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2045년 배경으로 한 그 영화만 봐도 아 메타버스가 어떤 세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1억 5천 명이 가입해 있다고 하는데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본 뒤에. 왜냐하면 만족 못하는 얼굴이나 몸매나 모든 것들을 다 보완을 하여서 만족스러운 미모에 능력에 모든 것을 갖춘 아바타를 만들어요. 나의 아바타를. 그러니까 내가 욕망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아바타를 통해서 욕망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들어갔을 때는 실현한다 해도 나오면은 상당히 뭐 공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욕망을 굳이 내가 다 이미 채워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아바타입니다. 이 세계가 메타버스 세계인데요. 저희가 호모사피엔스죠. 스마트폰을 다루는 호모사피엔스를 뭐라고 하죠? 스마트폰 플러스 호모사피엔스를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네안데르탈인이었잖아요. 뇌도 굉장히 크고 신체도 강하고 정신도 아주 뛰어난 네안데르탈인이 어느 날 절멸을 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협업이 없었대요. 머리는 뛰어난데. 그러니까 집단의 경쟁력을 가진 호모사피엔스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고 인류에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이 이 결과를 만드는 건데 통로는 IT와 책이래요. 우리는 협업을 할 줄 안돼. 머리 맞대고 궁리하는.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자 메타버스 시대의 대안은 인류의 생활 공간이 온라인화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개별화된 인간이라든가 MZ세대가 주체가 되는 저도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인데요. 밀려남을 금방 느껴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꼰대 체킹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킹을 해봤어요. 10개, 하나부터 10개 정도 나오면 꼰대가 되는데 하나만 나와도 꼰대예요. 저는 반 개가 나왔어요. 나름 괜찮은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꼰대가 아닌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상당히 생각하고 하는 편인데요.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마케팅 수단의 변화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상당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세대가. 저도 어렸을 때 금방 한 40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한 달, 1년 만에 40년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과 세대 간 격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제 제자의 사이에도 격차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 그러니까 경제 강대국 순위 여러 가지 분야별 순위가 있지만 세계 강대국 순위가 8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인구가 5,170만 명, 1인당 GNP가 3만 달러가 넘죠. 전쟁이 1950년에서 53년에 끝났으니까 68년 만에 급성장을 이루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고 성과 중심의 사회죠.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자,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자살을 할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 행복지수 순위는 9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50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가 200 독립한 나라들도 있고 독립하지 못한 나라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는데 229개국인가요? 국가가 230 몇 개국인가? 그 중에 유엔 가입국은 195개국이거든요. 거기에서 95개국만 따로 조사를 해서 행복지수가 50이에요. 그러면 1, 2, 3, 4, 5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어딜까요? 북유럽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이쪽 아시아에서는 일본도 저희 바로 앞이고 중국도 저희 약간 뒤던가요? 52위든가 그러고 제가 정확한 정보를 다 잊어버렸는데 대만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리고는 없는데 자, 분명 풍요로워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이 되게 어둡죠. 러시아 사람들 표정 어두운 것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그들이 따뜻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해왔고 상당히 따뜻함을 주고받는 사회였었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마음을 내려놓고 자세히 보시면 인사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도 하지 않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건 조금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분명 풍요로워졌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제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는 전혀 모릅니다. 문외한인데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치는 현재 민주화가 약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1980년에 시작한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87년을 거점으로 해서 민주화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런 축제 분위기의 나라에서 정말 뉴스 보기 싫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 저런 이렇게 대통령 후보 이름은 말 안 했어요. 대통령 후보가 어쩌면 저런 분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국민 수준은 높아졌는데 그 보기가 싫고 아예 저희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3월 9일입니까? 3월 10일부터 우리 대통령 이야기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인생 한 번뿐인데 행복 자체를 모르는 지금 이런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경제는 제가 잘 모르는 진짜 모르는 분야고요. 사회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 비해서 총도 없고 상당히 안전하다 밤에 다닐 때 그렇게 말을 하지만 불신이 많은 사회가 어떻게 안전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폭력이 만무한 언어 폭력뿐만이 아니라 위계 질서부터 모든 게 폭력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폭력도 보호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됐고 선물할 때도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오직 하면 국가에서는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문화는 그냥 암울해요. 암울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문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국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돈을 쫓아가고 있죠. 왜? 돈을 왜 쫓아갈까요? 그것을 획득함으로써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해요. 신분 상승이 되면 힘을 가지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존중인 거예요.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래서 돈을 벌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중독이 될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고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동화책이죠.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상황이. 자, 한국 상황에서 제 1번으로 느끼는 것이 사회 구조입니다. 전쟁 이전의 세대에는 폐허가 됐어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흙을 먹었다는 어른들도 계세요. 지금 80이신데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를 일구느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30년대 40년대 시대의 아버님들은 나라를 제대로 일구느라고 산업화하느라고 일생을 바쳤어요. 저는 저희 그 부모님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질 정도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인생이 뭔지 자식 키우고 나라를 일구느라고 일생을 바친 거예요.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은 세대긴 해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즐거움이 뭘까요? 자식 키우는 즐거움이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희 베이비붐 세대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즐기는 삶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근면하긴 한데 즐기면 마치 죄를 짓는 것 마냥 내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것도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성실하긴 하나 즐기는 삶을 잘 몰랐던 세대라고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평민, 천민 이렇게 구분이 그 정도였었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몇 개 구분이 안 됐는데 지금은 한 100층 정도 되는 빌딩의 다층적 구조로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전혀. 차별과 무시가 신분 체계에 들어가 있어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피부로 다 느낄 거예요. 비싼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장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있어 보이는 의상을 입고 가방을 걸치고 뭔가 표현되는 수단을 보이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장소,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 뭐 이런 것이 드러나게끔 만드는 그런 다층적 구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약자 중심의 사회는 절대 아니죠. 저는 이제 대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분위기를 많이 아는 편인데 다른 부분은 사실은 잘 몰라요. 뭐 회사를 다녔다거나 조직 생활을 그닥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약자를 대우하는, 약자가 좀 편하게 윗사람에게 할 소리 다 하는,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이렇게 사회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회사는 정말 자유로워요. 이런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래도 그다음에 없을 것 같아요. 강자 중심의 사회, 개발, 착취, 장악, 너무너무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차별, 경쟁, 폭력, 억압 이런 것들이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다층적 구조가 한국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은 분명 위기의 사회라고 봐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회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지 않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에서 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중산층 기준을 봅시다. 미국 5가지인가 되는데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보는 비평지가 있는 사람, 이러한 기준을 갖춘 사람이 중산층 기준이에요. 놀랍죠? 영국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아는 사람, 즉 정당한 대결을 하는 거 말이죠.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아는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는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의 대륙 아닌 대륙인데 그런 사고가 상당히 좁고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존중, 넓은 사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사고, 이기적인 것, 반대가 이타적이거든요. 이타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대안입니다. 쉽진 않겠죠. 자, 대책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욕망을 적정한 행복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기술에서 적정한 기술로 강요된 원트가 아닌 진짜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더 적은 것을 가지고 공존해가는 것이 더 강력한 역량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역시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즉 경쟁보다 공존이 생존직이라는 것이죠. 네. 피부에 잘 안 와닿으시죠? 여기에서 예술가의 역할, 예술, 그거는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하는 거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동물과 가장 구별되는 것이 문화이고 예술입니다. 동물은 문화가 몰라요. 문화가 뭔지, 예술이 뭔지. 예술이라는 게 뭡니까? 미적 작품을 형성하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죠. 그래서 예술가는 뭔가 멋내는 것도 다르고 뭔가 풍요로워 보이고 그러긴 하죠. 일단 자유롭고 풍요로워야 됩니다. 어디에 얽매이는 것이 없이. 예술은 일단은 빵 위에 있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술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풍요로운 것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정한 것도 사회적인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일단은 그러고 싶죠, 여러분도.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것이 이 상황이어야 그렇게 돼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문화를 제일 먼저 끊는다고 들었어요. 즉 당장 성적에 관계없는 것들, 피아노 학원을 끊는다거나 태권도를 끊는다거나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학교 성적이 곧 법대, 의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안정적인 수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절대로 돈을 많이 갖는다, 필요하긴 하나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게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돈을 많이 가져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가져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가져야 좋은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술은 무한한 위안의 원천이 되는 정신적 사물이에요.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는 예술 행위는 자존감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존감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자존심은 외부에서 나를 상처를 줄 때 자존심이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삶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즐거움, 쾌만 추구한다면 이게 권태가 된대요. 이거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인데, 권태는 곧 우울을 부르고 우울이 계속되면 바로 방전이 돼요. 그러니까 모 그룹의 회장의 손자 손녀들 봐보십시오.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돈도 많고 그들은 가질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취해서 우리가 검사를 받고 막 그런 사례도 마찬가지. 자기를 공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자신의 문제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일단 메타버스는 거부할 수 없는 문명입니다. 그러면 몸을 가진 인간의 한계는 고대 이전부터 인류가 태어난 이래 몸은 변하지 않았어요. 심장 박동수 똑같아요. 60에서 80 정도 되는. 혹시 음악 얘기 중에 조금 있다가 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듣고 계셔요. 문화인으로서 어떻게 인간다움을 확보해 갈 것인가, 이것이 좀 예술가의 숙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문화예술하면 거창한 것이지만 실제로 책을 보는 거라든가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그림을 그냥 그려본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동물과 구별되는 문화적 예술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참 예술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봤어요? 변한대요. 풍경이 바뀐대요. 그런데 권력을 쥐면 도파민이 다량으로 분출돼가지고 평소보다 과감한 행동을 하고요. 심한 스트레스에도 아주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독으로 뇌는 더 많은 보상을 원하기도 하고 시야도 좁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상황을 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만하고 욕망이 가득 찬 얼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과 공감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예술가들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평판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 뇌의 자동적인 반응을 극복도 하고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참 예술가들이에요. 꽤 많습니다. 최근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아카데미를 받았던 그 윤여정 배우를 봐보십시오. 그 당당하게 짧은 영어로 미국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농담을 던질 수 있는 그 여유라든가, 그리고 그 아카데미를 받았는데도 겸손한 거 봐요. 나는 그냥 배우일 뿐이야. 그리고 뭐 더 시끄러운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되게 많아요. 배우들 중에도 많고 예술가들 중에는. 저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이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창조 활동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호모 루덴스라고 들어보셨죠? 요한 하이징어라는 분이 그 문화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라. 노는 것 자체가 문화다. 한마디로 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창조 활동 중에 논다라는 개념을 창조 활동으로 좀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적어봤고요.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도 타격이었지만 가장 타격받는 매장들이 노래방, 술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 그 직업을 가진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는데 노래방과 술집 말고도 문화생활을 할 일이 많아요. 굉장히 타격을 입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노래방, 술집을 다니지 않는 문화인이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 생활 반경에 노래방, 술집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펜스를 쳐야 할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 좋아하는 삶,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는 어른들이 시켜서 또는 하고 싶지 않은데 돈을 위해서, 이것이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좋아해야지 힘든 일도 힘들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내 도전, 나만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믿지 못하시겠죠? 믿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내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나를 너무 격하시지 말고 어떤 그룹에서 포함되지 않거나 도태됐다고 해서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도태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구 70억 인구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그래야 존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저는 강조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는 가정폭력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없었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집안이었고 학교라든지 사회에서 대단히 직언을 하고 이렇게 기를 죽이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작곡을 하는 예술가로 살아왔거든요. 저는 저 주장을 하고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예를 들어서 정부 때 그 오후 6시가 되면 국기 하강식을 해요. 그러니까 국기를 저기 높이 펄럭펄럭 하는 그 국기를 내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국에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걸어가다가 서서 이렇게 해야 돼요. 국가에 대한. 그런데 저는 그 어릴 때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그 조그만 초등학생이 이걸 하면 애국심이 생기나?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그 국가에 대한 반항을 할 정도로 내 식으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타고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생태적인 삶을 살고 환경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인데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인데요. 예술로 사람과 공간을 살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4번 해답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문화가 뭔가 돈 안 되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다고 할 거예요. 특히 클래식 같은 경우는 시간과 투자가 다른 장르보다도 되게 긴 예술이에요. 그런데 투자한 만큼 나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런데 만족감은 아주 높아요. 거기에서 아주 꽉 찬 공허감을 별로 못 느끼는 그런 것을 느끼고 사는데 요즘 마이너 정세가 대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B급인 거, 플랜 B, 플랜 C 이게 대세예요. 나 혼자 일하는 1인 기업 창업이 늘고 있습니다. 1인 공방들, 1인 디자인 스튜디오, 특히 매장이 없어도 가능하죠. 왜?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굳이 월세를 낼 필요가 없죠. 내 방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1인 사진 스튜디오, 1인 심리 상담소, 1인 공방들, 채가 안 팔리는 세상에서 각 동네 책방 서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 독립 서점이 관광객을 만들고 있어요. 전혀 사고가 달라요. 옛날하고. 아까 말하고 싶은 거요. 나라는 인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은 그 돈으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욕망을 제어할 심리적 안전장치가
만족감이라는 겁니다. 만족감. 누구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고 나는 3만 원짜리 들고 있는데 내가 만족하면 꿀리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300만 원짜리 꼭 사야 되는 사람은 내가 3만 원 가졌는데 200 얼마예요? 70? 297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벌 동안 만족감은 없겠죠.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300만 원짜리를 사서 들었어요. 며칠 안 갈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따라 다른데 별로 정신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자, 제가 음악 전공이니까 음악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음악은 뮤직이라고 흔히 그러죠. 그런데 히라보, 즉 그리스어 무시케에서 나와가지고 뮤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원래 고대의 뮤직은요, 모든 학문과 예술을 지칭하는 통합적 개념이었어요. 즉 과학도 철학도 역사도 수학도 뮤직이요. 문학, 회화, 무용, 음악 그것도 뮤직이었습니다. 지금은 분업화 돼가지고 각 단어가 뭐 사이언스, 뭐 댄스, 페인터,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다 나가고 지금은 음악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된 거죠. 뮤직. 그 뮤지엄, 그런 박물관이죠. 뮤직, 그러니까 뮤즈들이 사는 집을 박물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뮤즈는 그 올림푸스 산에 사는 그 제왕이 제우스죠.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라는 여신과 9일간 동침을 해서 9딸을 낳습니다. 매일 한 명씩 낳는지 한꺼번에 9명씩 낳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세무 요정이라고 하는 뮤즈들이 이 뮤직이라는 관청을 관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뮤직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생성이 됐는데 모차르트는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이 시작된다 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언어의 힘이 상실된 곳, 즉 음악은 자연의 소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배음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주파수가 이 떨림이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떨림이 일정하게 나야지만이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대단히 과학적인 배경에 피타고라스가 정리해 두은 건데 과학적인 배경에 하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은 자연의 소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상, 추상이 있다면 음악은 추상에 속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감정을 살아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 증폭시키는 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멸의 연인, 불멸의 작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작곡가들의 실제 작품들은 불멸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대로 저장해 둔 유일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신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병들고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쉽고 즐거워라는 사람은 뭐 그때 뿐이지 굉장히 사는 거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소리가 만약에 빠졌다면 아마 감정을 느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 드라마나 혹은 다큐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표현하지 못한 악 같은 거를 해소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음악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화점 가도 소리가 나죠. 마트에서는 좀 더 높은 소리로 물건을 팔려고 소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집 전화 조금 더 퀴즈가 나오니까 그걸 생각이 나네요. 어제 100문제를 만들었어요. 30명 칼림바를 나눠주려고. 집 전화가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또 없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 휴대폰은 이렇게 들으면 일단 소리가 안 나죠. 그런데 집 전화는 수화기를 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도레미파솔라, 영어로 A인데요. 거기 A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A가 기준음이어가지고 그게 사이클 440에서 445까지입니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1초간의 진동수를 말해요. 그러면 수화기를 들잖아요. 좀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수화기를 들면 소리가 라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A라는 높이예요. 국제고도, 연주고도라고 해서 전 세계의 공중전화, 집전화 다 똑같은 그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9 소리 삐뽀 삐과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사도예요. 이건 뭐냐면 우주에 있는, 어려울까요? 우주에 있는 그 소리, 배음이라고 하는 울림, 이것에 가장 두 번째로 좋은 음이 완전 5도, 완전 4도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응급실을 가야 되는 환자가 타는 차잖아요. 피아노가 있으면 제가 바로 소리를 들려드리겠는데 불협화음으로 되면 환자가 더 예민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편안한 빠빠빠빠 이게 완전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회적 시스템은 상당히 소리로 이러시죠. 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A 높이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공중전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이클 440에서 445라고 했는데 1분 동안에 떠는 숫자를 말해요. 440번 떤다는 거죠. 1분에. 그러면 높은 음은 더 많이 떨겠죠. 낮은 음은 좀 덜 떨겠죠. 그런 식으로 음이 사이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가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에서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국악에서는 미 플랫 하고 도 하고가 기준이 많은 편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 갈 때 지휘자 나오기 전에 악장이 나와가지고 오보에라는 악기를 가르치면서 자 조율을 할 테니 A 좀 불어줘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오보에가 라를 불러줘요. 그러면 각 줄을 다 조절을 하고 조율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지휘자가 나와서 연주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연주의 기준음이 되는 조율음은 A라는 음이 A, 즉 라라는 음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는 것이죠. 물론 흥분하게 하는 음악도 많습니다만, 그다음에 저희가 예술가의 역할은 인문학, 예술, 과학, 디지털, 전통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장르들이 신기술하고 합쳐져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곧 4일 근무가 될 것 같죠. 지금 현재는 5일 근무인데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하겠느냐. 놀러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혹은 하다만 악기 별거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피아노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악기 연주를 해보고 싶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애호가들을 프랑스어로 딜레탕트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이제 자식한테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도 돼. 이제
나에게 돈을 써야지라는 어른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그 애호가 그룹들을 딜레땅트라고 합니다. 이 딜레땅트가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모임을 통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전문가들이 연주장에서 연주를 하고 나는 객석에서 앉아서 참여를 하고 그냥 본다, 느낀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참여자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아마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그리고 이런 말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뭐 대규모 오페라라든가 대규모 교향곡이라든가 대극장 시스템이 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휴대폰을 제가 3G부터 2G부터 사용했나요? 그때가 2G가 나온 때가 2007년이었고 아이폰 3G를 사용한 때 200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상은 변해버렸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도태되니까 조금씩 따라가셔야 되고 힘들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관인 한 권밖에 없는 영화 극장이 멀티플렉스로 바뀌어졌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멀티플렉스로 해서 아주 쪼개서 소극장 개념으로 영화를 받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 CGV 다. 그런데 지금 멀티플렉스 자주 가나요? 갈 필요가 없죠. 휴대폰에 왓챠 플레이에서 영화 보죠. 그 다음에 유튜브 영화 보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넷플릭스 있죠.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영화관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멀티플렉스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럼 영화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음악, 영화, 각종 예술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살아남을 거예요. IT를 이용해서 다 살아남을 건데 우리도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본다라는 개념에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걸로 하고 싶은 악기를 하십시오. 악기도 하고 뭐든지 하십시오. 문화생활을. 이날치 밴드 아시죠? 국악과 춤을 섞어서 저 방정맞은 춤이 춤이냐 라고 했던 것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바로 나라는 브랜드가 세계로 갈 수 있어요. 모두 다 가려고 해야죠. 그게 그 국가의 힘이기도 하니까 국가를 떠나서 나를 열심히 살고 즐기다 보면은 이게 국가의 힘이라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음악도요 어떻게 변할 것 같냐면 이제 제가 또 수업도 많이 하지만 기획자로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음악이 극장에 가서 꼭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집에서 극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홀로그램 아닐까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장치, 셋톱이라고 하나요? 무슨 올레 TV나 LG TV 볼 때 그런 것처럼 하나 조그만 걸 사게 만들고 그거를 시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극장의 연주회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홀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머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극장에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통한 음악 재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극장을 일단 벗어날 거는 같고 공간이 확대가 되겠죠. 꼭 미술관 가서 그림을 보는 것도 이건 계속 되겠지만 길가에서 연주하는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지금 충장축제 중이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페라나 교향곡 이런 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에 더욱 고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트로 감성을 가진 젊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앤틱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지닌 사람들이 찾거나 이런 고전 유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개인을 위한 나를 위한 것 혹은 농촌 노인 저출산을 위한 혹은
새로운 서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술 작품을 뒤틀리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여기도 강의에 나오던데 이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그림을, 움직이지 않은 그림을 움직이게 만들고, 눈 오는 그림을 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입혀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모든 계절을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뒤트는 작업들 있죠. 혹시 여기 음악가가 만약에 있으면 내가 베토벤만큼 작곡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베토벤 악보를 거꾸로 연주를 한다거나 뒤에서부터 연주를 한다거나, 혹은 악보를 위아래로 상하로 뒤집어 가지고 그냥 뭐 연주를 한다던가, 그런 현대음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담도 합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예술 활동의 방법을 제가 아끼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여기 외에도 수많은 문화 활동이 있겠지만 방법을 지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것 다. 여기에서 인문학 쪽에 맨 끝에 타자 공부는 타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 넓게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칭하는 타자입니다. 레미나스가 얘기한 타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치는 타자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문학에서 자서전 같은 경우는 조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이야기를, 인생을 쭉 정리해보는, 어른이면 정리해봐서 그걸 실제로 출판하는 일도 아주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할머니들 문법이, 국어 문법이 틀리고 그래도 상관없이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순수함을 나타내는지 아시죠? 자서전 같은 것도 글을 쓰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범위를 넓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까 처음에 말한 조셉 보이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일상이 곧 예술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아무 재주도 없어,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그럼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절대 나빠지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만족감이 드는 거죠. 별걸 다 썼습니다. 제가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기심 충족이 되는, 뭐 독거인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그들은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말을 하고 싶은데 바쁜 자식들은 전화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써놨고, 심지어 책 읽기, 이 유튜브를 사용할 수 없어 책도 못 읽는다 그러면 가서 책을 읽어 죽는다든가, 혹은 지구의 아픔을 던다든가, 그냥 말하고 싶은데 쏟아내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당나귀 귀야 당나귀 귀야, 나 당나귀 귀 대줄 테니까 나한테 다 말해, 그리고 내가 신부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심지어 써놨어요. 한 예로요, 일본의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매가 걸린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은 대로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와도 화내지 않아요. 거기 식당에서는 통영에 그 카페가 생겼습니다. 울산에도 지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조금 넓히고 편안하게 가지고 나한테 조금 집중을 해서 조금 넓게, 예술을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잘 살아보자라는 결론입니다.